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이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간단하게 먼저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네네.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론에서는 보면은 이제 재산세와 합쳐서 보유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유세라는 용어의 세금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납부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제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이 아예 안 되는데도 걱정하신다는 거죠?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어야지 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매매 시세도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 6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매매 금액은 이제 9억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야지 나타나는 금액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부세 얘기하시면서 잠깐 공동명의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네. 그게 아마 절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절세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막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절세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일까요? 세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이 부유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지분 비율대로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이제 세대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정을 받고 각 개인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그 중에서도 6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 공동명의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물건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그 변경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취득세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의사가 있으시면 처음부터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를 한 채를 이제 처음 구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그 공동명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 기준으로 이제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을 계산을 할 때 임대 등록한 물건을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유도를 했죠. 근데 이 임대 물건은 임대 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임대 등록을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처음 임대 시점에 6억 원 이하만 만족을 하면 그 이후에 오르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임대 개시를 할 때 안타깝게도 6억 1천만 원, 6억 2천만 원이 되면 이 물건은 임대 등록을 해도 또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효용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보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세는 벌써 계산이 되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 임대 물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규정 자체를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 등록을 고려를 하시고 있다면 지켜보시고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하긴 요즘에 조금 정부가 분위기가 다시 한번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조금 네. 지켜본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좀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세 있잖아요. 네네. 주택 임대소득세가 올해 들어와서 저도 네. 조금 그것 때문에 좀 그 신고하는 것 때문에 좀 골치를 좀 썩었는데 네네. 아예 이번부터는 뭐 본인이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신고, 납부까지 이제 본인의 본인의 의사로 다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네. 그거 가지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한번 네.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비과세라고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9억 이하 1주택 비과세하는 것처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다 신고를 하고 본인이 세금 계산을 해서 납부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네. 변경이 되어서 2019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를 6월 1일까지 다 하셨어야 되고, 2020년분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납부를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 네. 우리 처음 이제 임대소득을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대상이 되느냐, 이 구분부터 이제 정리를 잘 못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네. 원래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자기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무슨 뭐 분리과세가 어쩌고 저쩌고 용어 자체가 네, 어렵죠.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네, 그럼 네. 회사원들이라면 네. 그 회사원 중에서도 이제 소득이 네. 임대소득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별도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급여소득자 외에 임대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수익 금액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경우에 수입을 집계를 하느냐라고 하면 1주택자는 그 1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전세면. 네네. 네. 전세를 주고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 뭐 상당히 제법 있는 케이스인데. 그렇죠. 네네. 그 1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으면 그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확인을 해서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1주택은 구분을 하시고요.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은 다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3주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수익 금액에 이제 합산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서 네, 3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임대주택이 기준을 만족을 하면 이 3주택 계산을 할 때 제외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 네. 기준 시가도 2억 원 이하에 해당을 하면 이 주택들은 이제 5채가 있든 6채가 있든 이 간주 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를 합니다. 내가 임대하고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를 다 정리를 하시고 네. 얘가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아까 40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네. 기준시가 2억 원 이하가 사실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진 않고 네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쨌든 해야 되긴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했는데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표현하느냐, 간주 임대료가 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네. 되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간주 임대료에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세 끼고 임대를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이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네. 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오라고 규정을 적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보증금 금액이 전체 금액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이제 법에서 정한 비율
60%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예금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으로 고려를 한다 했으니 이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곱한 금액이 수입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과세 표준이랑 수입 금액이랑 소득 금액이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간주 임대를 해서 계산한 것은 수입 금액이고 경비율이라고 해서 50% 정도는 또 경비로 차감을 해줘요. 필요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 우리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알고들 계시는 14%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네. 나온 금액을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 예금금리 뭐 적용한다는데 그게 계속 바뀔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네.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기준금리가 변동을 함에 따라서 그 시행 규칙에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 신고를 한 2019년분에 대해서는 2.1%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다. 2019년분이고. 19년분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2020년에 발생을 한 소득 간주 임대료를 구한다면 최근에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맞춰서 1.8% 적용하는 것으로 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제 건강보험료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우리 건강보험료는 이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네. 직장가입자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급여 외의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내야지 그 대상이 되시는데 네. 직장가입자의 대상이 아니신 지역가입자분들은 임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자체를 이제 재산 금액으로 보고 또 소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점수당 비율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고려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죠. 처음부터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할 때는 건강보험료를 고려를 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 강화라든지 뭐 다주택자에 관련된 부분 생각해 보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